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어제 오후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던 조 장관이 왜 지금 사퇴를 했는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고 한국당은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국감에 쏠려있던 국회의 분위기는 사법개혁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급격히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조국 장관 사퇴의 배경 또 조국 이후 정국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 상황을 볼 때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물러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어제 오후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들 놀랐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마지막 변을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겨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상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기자들도 한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 그러고 엠바고 걸렸지 않습니까? 2시에 입장문 내는 걸로.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강기정 수석이 국회 와가지고 1시 넘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오전에 이미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안 2차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 시점이었을까 하는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사퇴의 변으로 밝힌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임명권자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게 이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을 더 이상 지워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건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발표되듯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신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저는 오늘 나온 보도를 통해 보자면 아내 정경심 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씨의 변호인 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금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과 뇌경색으로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뇌 파열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 뇌종양은 조금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리 그 아내의 상황을 좀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밝힌 두 번째 사퇴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네, 그 부분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마지막 정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아내는 어찌 됐든 간에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뭐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아내 곁을 마지막으로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표했던 그 두 번째 검찰 개혁안 이 네. 부분을 발표함으로써 본인의 역할이 다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글쎄요, 그 뭐 내용적으로 보면 원래는 제가 예상할 때는 이제 국회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제한돼 있죠. 일단 법안을 고쳐야 되는 거는 그렇죠. 법무부가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본인이 신경을 썼던 게 지금 국회가 있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일단 공수처하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지금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당초 이번 달 29일 날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이 이제 끝나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 전망은 아마 이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면 조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사퇴를 할 것이다. 그래서 11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굉장히 상황이 앞당겨졌어요. 네. 근데 어제와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미 밝혔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특수부를 뭐 세 군데로 줄인다든지 네. 또 뭐 고검장에게 역할을 크게 준다든지 뭐 또 수사와 관련돼서 조사를 오후 9시 이후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뭐 등등을 보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밝혔던 내용과 크게 어떤 다름이 없거든요. 뭐 저는 아마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형식적인 즉 출구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요일 날 있었던 당정청 회의가 굉장히 저는 분수령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제 3가지 날짜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앞선 날짜에 일단 본인이 퇴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대통령도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 쪽에서도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한 발을 사실 오전 기자회견 때 조금 그 뉘앙스는 있었어요. 그랬나요? 본인이 뭔가 발판으로 삼고 싶다. 어떤 검찰개혁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기자들도 좀 이상하다라는 그 감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네. 그런 형식을 좀 취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궤도에 올랐다라고 조국 장관이 그래도 본인은 생각을 하고 그 입장문에도 그런 표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역할들 여당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6년적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2013년도에 검찰 개혁의 3대 과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검 중수부 폐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검 중수부 폐지하는데 겁난이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내부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저항도 굉장히 심했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안에서 조직적인 생리로 바라볼 때 대검 중수부 같은 조직, 지금의 특수부가 될 텐데요. 네. 이런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찰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수부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에서 특수부 세 개 총 빼놓고는 먼저 나머지는 나왔다. 폐지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인권수사에 관한 부분,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이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네, 물론 그렇죠. 이 실질적인 검찰 개혁에 있어서 어저께 조국 장관이 검찰과 협의해서 발표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협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법무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내놓은 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일정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어떤 검찰 개혁안은 충분히 나왔을 법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상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차적으로 했다. 이것조차 뭐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여론의 부담 가능성도 좀 있을 겁니다. 사퇴 입장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질주해왔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여론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을 의식했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40% 초반대 뭐 일부 조사에서는 뭐 조사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30% 초반대까지 나왔었고요. 정당 지지율로 봐서도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거의 붙어버린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뭐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불쏘시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조국 장관이 가족과 관련되는 의혹, 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까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자꾸 조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만 다 전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8월 2일 날 임명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숫한 과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먼저 들어왔잖아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그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층이 갑자기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외면한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내리고 그러니까 사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지층에서 서초동 촛불 집회를 얘기하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개혁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먼저 내려와 버리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물러났다면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몰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검찰 개혁을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완결하는가 이게 큰 과제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1차 안이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국회 시간으로 국회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얘기할 때 광장의 집회들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초동 집회고 하나는 광화문 집회인데 물론 광화문 집회에서 그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내가 떠나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 장관한테는 힘이 되는 그런 시위였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본인이 내려놓는 것 자체나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위를 보면 또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시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은 뭐냐면 어떤 정부의 추진 방향을 놓고 찬반이 나눠지는 그런 시위 양상이었어요. 이건 아마 우리 근대 정치사에 친탁, 반탁 그런 시위에 이어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사실은 시위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보수 세력이 이렇게 결집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동안 사실은 모든 광화문의 주인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진보 중도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보수 세력이 이렇게 결집한 것 자체는 아마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실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두 차례 걸친 3일과 9일에 두 차례 걸친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강력히 컸기 때문에 결국 조 장관이 조기에 사퇴한 배경도 저는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본질적인 지지층들의 검찰개혁 요구하는 거는 그동안 쭉 있어 왔고 했지만 그러나 저렇게 반대편에서 저렇게 결집하고 또 그것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또 중도층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흔들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이 복원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때까지는 이제 복원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원력이 제가 볼 때는 한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복원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는데 역대 이 정부를 보면 주로 40%, 30%대로 가면 상당히 복원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지지층들이 이완돼 버리고 또 상대방은 상당히 탄탄하게 묶여버리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도층 빠지는 게 그렇죠. 커버였다는 그게 아마 거죠. 특히 이제 PK, 즉 부산 경남이라든지 그동안 사실 이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지역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들. 또 당 지지율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따라붙은 현상들. 이거는 사실은 여론조사 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여당한테는 크게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일부 공감하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스러운 여론도 일부 있지만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조국 정국이 이른바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감도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전국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은 야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 집권 여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도층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실망한 여론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뭐 민주당하고 붙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렇게 소수 세력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오히려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 훨씬 더 많은 콘크리트 지형을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애초부터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몇 퍼센트 포인트로 다 갈리잖아요. 승패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의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보수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붙었다, 또 다른 세력이 붙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 좀 그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뭐 모든 정치권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정치 양상이 증오와 대결, 극단적인 선동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정하게 예전에는 이념적 차이로서 다른 세력들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세계관의 차이, 나와는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의 입장으로서 아주 나쁜 징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하게 보수 정당에서 그걸 부추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라서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는 방식이 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전략이 어느 순간 조국 정국을 통해서 먹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정치권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설사 내년 총선에서 어떤 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또 참가하신 시민들을 그냥 하나의 세력으로 자꾸 구분짓고 그 구분진 세력을 자기 세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 착각을 좀 버리고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 또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맞습니다. 그 경계를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기 광화문 촛불 때 탄핵 국면에서도 이 정말 특이하고도 사상 초유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이번 전국도 굉장히 특이한 집회 양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연구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분석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조국 장관의 사퇴 배경은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을 달성했다는 자체 판단, 두 번째는 여론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 세 번째 이제 가족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기로는 국감 오늘 원래 법무부 국감이 예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이 좀 부담됐을 것이다. 왜 하필 어제였냐 하는 거하고 18일 날 정경심 교수의 1차 준비 공판 젠팔했죠. 기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법무부 국감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모레 이제 대검찰청에 대한 이제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사실은 나오는 사람들이 다 증인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인사청문회와 달리 실제로 이 국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엄격하게 이제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국감을 통해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들이 꽤 많이 이제 증명이 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이제 오늘 국감에 나온다고 하면 아마 야당은 굉장히 파상적인 공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 때 그때 박은정 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제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이런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의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기와 연관된 어떤 행동, 예전에 저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 남부지검장이 자기 장인이 KT 관련된 사건에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본인이 업무 배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배제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의 부인과 딸, 그다음에 이제 뭐 오촌 조카, 동생 등등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지금 본인은 특수부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또 뭐 피해 사실 공표 이걸 줄이고 이걸 발표하는 것이 이게 피해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충돌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본인의 위법 사항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임명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국민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는 네. 한편으로 보면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을 중요시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어떤 면에서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시점 자체를 국정감사가 되기 전에 아마 선택을 한 이유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감에서 만약에 뭐 위증죄 같은 게 안 걸리려면은 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증명된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그 키스트에 이제 딸이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예전에 본인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태그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태그를 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한 측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본인은 뭐 딸하고 잘 상관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기획비라든지 그 비용을 본인이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비를 한 5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를 조국정 장관이 주최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답변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다시 질문될 경우에 본인이 다르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이 국면들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국면에 쫓겨가지고 밀려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뭐 능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슈는 검찰개혁일 겁니다. 그건 아마 조국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마 임명이 됐다 그러면은 검찰개혁에 관한 이런 국민들의 그 어떤 욕구라든가 아니면 주의 주장이 이렇게까지 표출되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을 떠나서 조국 장관이 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국감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은 사실은 핑계댈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하는 사안이기 예,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있게 되면 조국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 이슈나 논란이 며칠을 가거나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또 한두 주가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논의된 것까지 밀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또 더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 상정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개혁안에 관해서 여야 간에 사실은 지금 논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끊어줘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 장관이 사퇴 입장을 밝힌 지 1시간 뒤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 2시였는데 1시간 연기가 된 거죠.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목이었는데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고요. 네. 또 송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표가 수리된 게 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오래 안 걸렸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제 이미 조국 장관하고 대통령 간에는 협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뭐 아마 일요일 날 당정청회 끝나고 바로 조국 장관이 차를 청와대로 들어가서 뭐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이제 입장 표명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장소의 형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 지금 건 66일 동안 정말 전 국민이 둘로 나눠져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모든 이슈가 사실은 조국 사태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사태에서 입장을 발표하면 이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니라 어떤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오히려 전 예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봤을 때. 왜냐하면 수석보좌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따지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중대한 사태를 대통령이 취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국민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본인이 임명한 것은 결국 옳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야당과 언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논란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 네. 애초부터 사실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직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사실 야당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사실은 예전에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 하려다가 결국 여당의 반대로 해서 못 갔거든요. 자, 왜 그러냐? 결국 대통령 참모가 결국 이 내각의 장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에 임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장관 후보자였다면 아마 중도에서 낙마를 했을 겁니다. 뭐 집 세 채 가지고 있다고 낙마한 장관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많은 의혹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로 놓고 보면 결국 자신이 임명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임명을 한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왜 없는지 단지 결론적으로 나는 임명을 잘했는데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야당이 문제시켜 언론이 문제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식의 논법이라면 결국 대통령 본인의 잘못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형식과 내용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그러나 주 장관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 장관을 둘러싼 사태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3가지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 공정한 가치, 언론개혁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어떤 설명까지 좀 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언론을 보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지상파 방송하고 그리고 신문을 보는 이유는 이미 다 제기된 의혹이 어떻게 보도되는지 확인하려고 본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는데요. 네. 그만큼 언론의 영향력도 많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평가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조국 국면에서 보여줬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저는 한번 언론계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야권이 이른바 뭐 물론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사청문 대상자를 어디까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생의 전 부인까지 터는 것 그리고 자녀의 대학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까지 터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뭐 그 이문정 검사 부장검사가 얘기한 바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언론이 그걸 보도하는 그 양태에 있어서도 저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정당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격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았던 측면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검찰에서 얼마나 언론에 흘려줬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나름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흘려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얼마나 잘 검증하고 보도를 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오늘 아침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부터 좀 볼까요? 지금 뭐 검찰개혁 하늘이 두 쪽 나도 완수하겠다 지금 얘기했는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일정의 어떤 계기로 보겠다, 기회로 삼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네. 진보 개혁 정권은요, 개혁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개혁을 못하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도 줄줄이 패배합니다. 그 개혁을 추구해왔던 정권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든 아니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든 간에 그게 얼마나 거센지가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문재인 대통령은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이 상태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으로 만들지 못할 경우에 민주당에 실망하는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못했던 측면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문제가 단순히 검찰 개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칭하듯이 사법 개혁 문제, 그리고 정치 개혁 문제하고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다 연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과 관련돼 있는 선거제 개편 문제까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바라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정치 개혁,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아마 20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 때보다도 형편없는 국회로 평가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민주당은 내몰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만들든 아니면 이제 조국 장관이 빠진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이 빠진 국면에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내놔라,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국 사태가 정권 차원의 어떤 뭐 패배라든지 아니면 검찰개혁 자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막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온 거고요. 한국당으로서는 그거 아니다, 명예퇴진 아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쫓겨나간 거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민주당 문제부터 좀 지적을 드리면요. 정말 집권 여당이 66일 동안 뭘 했는지 저는 정말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정치력이 거의 뭐 바닥에 났다고 할 정도로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데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 근데 이 시간, 지금까지 지금 여당에서는 송구하다, 사과한다 이야기 한마디 없습니다. 결국 뭐 검찰개혁 이야기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끌고 온 저는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결국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여론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또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뭐 타협과 어떤 협상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립적 시작을 만들면서 야당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뭔가 대화를 만들어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지지층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 보는데, 결국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보면 항상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 왔어요. 그리고 또 여당의 최고위원들도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를 해왔고. 네. 근데 한마디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청와대에 반영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승리다라고 지금 잔치할 이 상황이 아니라 봅니다. 네. 결국 이는 국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정치를 못하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 여론의 현장에 나와서 결국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숟가락 하나 놓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금 만족하면 오히려 저는 역풍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즉 성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조국 사태에 묻혀서 그렇지만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부분이 국민의 실생활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런 문제에서 저는 국회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지금 연말 국회까지 이 국민의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돌봐야 될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야의 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붙여보면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차주고 논의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저 국정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좀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시작된 국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을 뽑기 위한 진박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보수층은 거의 괴멸하다시피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뭐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하다고 할 만큼.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다시 되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20대 국회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뭐 물론 여당이기 때문에 협치나 아니면 통합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야당은 그런 거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오히려 적대적 감정들을 더 계속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넘어서면서부터 선거제 개편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선출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장애 집회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회 팽개치고 자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당한테 당신들은 왜 협치나 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했느냐라고만 책임을 물을 수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의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당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야당 또한 그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조국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짚고요. 배경 분석만 좀 위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